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역사학자 이동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자전거 발명의 자연 환경적인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 주요 행위자는 화산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바덴 대공국의 대외적 관계나 위상에 대해 설명을 하며 자전거 발명가인 칼 드라이스로 이야기를 넘기다 끝내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 커뮤니티 게시물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덴 대공국의 역사를, 도시사를, 그 자체의 도시사를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며 서서히 칼 드라이스에 더 가깝게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소개할 책이 있습니다. 독일의 물리학자이자 역사학자인 한스 에르하르트 레싱의 자전거 인간의 삶을 바꾸다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학교에서 빌려왔습니다. 원서 제목은 Das Fahrrad eine Kulturgeschichte, 즉 자전거의 문화사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레싱의 기여는 칼 드라이스에게 자전거 발명가로서의 온전한 위상을 정립시켜준 데 있습니다. 그전에는 누가 발명가인가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칼 드라이스가 자전거의 발명가다, 이렇게 딱 정립이 된 겁니다. 이 책은 국내에 번역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용도 쉽기 때문에 술술 읽히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덴 대공국 그리고 그 수도인 칼스루에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어떤 도시였기에 자전거의 발명가가 탄생한 것이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지도를 보여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덴 대공국의 후신인 현재의 바덴-비르텐베르크 주는 독일의 가장 남부에 있는 주면서 서쪽으로는 프랑스의 알자스 모젤 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남쪽으로는 스위스의 취리히, 바젤 등의 도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의 교류가 활발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덴-비르텐베르크 주는 바덴 대공국과 비르텐베르크 왕국이 합쳐져 탄생한 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전거 발명의 지리적 배경을 이야기하기 위해 잠깐 비르텐베르크 왕국 역시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르텐베르크 왕국의 수도이자 오늘날 바덴-비르텐베르크 주의 주도인 슈투트가르트는 그렇게 활발할 수밖에 없는 교류가 일찍부터 나타났던 독일 남서부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슈투트가르트에 자동차 회사 벤츠의 본사가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 역시 바덴 대공국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일 남서부 지역은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고 그에 따라 일찍이 상공업이 발달한 지역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독일 남서부의 교역로는 13세기 전 지구적인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골 제국의 평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체제의 성립 이후 비단길과 초원길, 바닷길로 이어진 동서교역로의 거점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몽골의 유라시아 정복은 주지하듯 참혹했으나 역으로 문명 교류를 추동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닛 아브로고드의 유럽 패권 이전 13세기 세계 체제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재밌는 책인데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임마누엘 월러스틴의 근대 세계 체제 시리즈나 그가 만든 이론인 세계 체제론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월러스틴의 세계 체제론은 서구와 비서구를 중심부와 주변부로 바라보고 그를 통해 근대 이후 국가들 사이의 불평등 문제를 논의한 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16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를 세계체제의 시작점으로 봤기 때문에 불평등의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역사의 주인공은 유럽이 되는 모순이 생깁니다. 아브로고드가 보기에는 그전부터 자연스럽게 존재한 다른 의미의 세계체제가 있었고 그 시작은 비서구라고 할 수 있는 몽골 제국의 성립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는 13세기 세계체제론 역시 상대적으로 낡아가는 단계의 이론이긴 하지만 그것을 적용해 볼 때 독일 남서부는 동서교역로의 서쪽 거점 가운데 한 곳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스만 투르크에서 면화를 들여온 이탈리아 북부의 베네치아, 피렌체, 제노바 등의 상인들은 알프스 산맥을 통해 그 이북의 유럽으로 물자를 유통시켰습니다. 독일 남서부 지역은 알프스를 넘자마자 나타나는 지역으로 상인들은 여기서 휴식을 취하거나 거래를 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도시와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렇게 볼 때 슈투트가르트는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날 독일의 경제 중심지인
바덴베르텐베르크가 되는데 기틀을 제공한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바덴 대공국의 수도였던 칼수레나 하이델베르크, 만하임, 프라이부르크 등은 슈투트가르트에 비해 수백 년 늦게 도시로서 그 틀을 잡은 곳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칼수르에는 바덴 병영백의 사냥터이자 휴양지였다가 18세기 초 당시 바덴 병영백이 신도시로 개발한 곳입니다. 만들어진 지 이제 300년이 조금 넘는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셈이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칼수르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교육 얘기는 특히 발명가들의 지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이고요. 참고로 칼 드라이스가 나온 대학은 칼수레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라이스가 대학에 입학할 당시에는 칼수레에는 이렇다 할 이공계열 대학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현재 칼수레에 있는 독일 이공계 명문으로 한국의 포스텍에 비유할 수 있는 칼수레 공과대학은 드라이스가 자전거를 발명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 1825년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덴 대공국의 초대 대공인 프리드리히가 나폴레옹의 프랑스와 대단히 친밀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중심적인 상위 정치체가 없던 상황에서 선진국이라는 개념의 모델은 프랑스가 될 수밖에 없었고, 바덴 대공국의 친프랑스적 기조는 칼 프리드리히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바덴 대공국의 3대 대공인 루트비 1세는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았어서 이공계열 대학을 지을 때에도 프랑스의 공학교육을 본따지였습니다. 여기서도 자전거 발명의 프랑스적 맥락이 보이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루트비 1세가 이 대학을 지을 때 본딴 대학은 프랑스의 카이스트라고 할 수 있는 에콜 폴리테크니크입니다. 말 그대로 과학기술 전문학교라는 뜻인데요. 에콜 폴리테크니크는 프랑스 혁명 직후 세워진 프랑스의 그랑제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랑제골은 영어로 하면 그랜드 스쿨이고요. 그랑제골에 대해서는 요새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미국식 교육체제 관점의 4년제 대학 시스템과는 다릅니다. 프랑스 특유의 소수정예 고등교육기관으로 현대 한국으로 치면 사관학교, 경찰대, 카이스트, 한국체대와 같은 특수한 엘리트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나폴레옹이 세우기 시작한 개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육군사관학교가 현대사 속에서 한 역할과 비슷하게 나폴레옹 역시 나라를 이끌어갈 역군을 양성하기 위해 그랑제골 개념을 도입했고, 그랑제골 출신 인사들은 프랑스 사회의 재분열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랑제골은 박사과정을 없고 석사까지만 운영하는데, 여기서 석사를 밟은 이후 일반 대학교들로 박사과정을 갈 경우 그랑제골 출신들은 그 출신 학생들은 교수들의 대우 자체가 다릅니다. 외람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견고한 학벌주의 사회라는 대내적인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에콜 폴리테크니크 역시 나폴레옹이 세운 학교인데 다른 크랑제골, 다른 공대와는 다르게 학생들이 현재 학교 공식 행사 예복으로 18에서 19세기에 쓰였던 군복을 입고 다닙니다. 나폴레옹 포병장군 출신이었고 이 학교의 설립 목적에는 포병과 용병장교의 육성도 있어서 일종의 사관학교의 기능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포병장교 출신인 박정희가 나폴레옹처럼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이공계열 엘리트 교육기관인 카이스트를 세운 것은 근현대사 속에서 흔히 보이는 전지구적인 반복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콜 폴리테크니크 출신의 유명인 3명만 골라보자면 수학과 출신이시라면 무조건 들어보셨을 앙리 푸엥까레, 프랙탈 이론을 만든 브누아 망델브로, 루이비통과 모에샹동, 디올 등을 소유한 베르나르 아르노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나폴레옹은 정말 안 한 게 없이 다 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루트비 1세가 에콜 폴리테크니크를 보며 느꼈을 전율감이 느껴지십니까? 네, 그것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가 만든 칼수레 공과대학교의 첫 번째 이름 역시 폴리테크니쇼 슈리였습니다. 에콜 폴리테크니크와 같은 이름인 셈이죠. 이 이름은 계속 바뀌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이 되면서 미국의 MIT와 같은 이름인 칼스루에 인스티튜트 프리르 테크놀로지, 즉 칼스루에 공과대학이 됩니다. 좀 전에 슈투트가르트를 이야기한 부분에서 벤츠를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벤츠의 창업자인 요한 벤츠가 드라이스와 같이 칼술의 출신이면서 칼술의 공대 출신입니다. 또한 전자기파와 광전 효과를 발견한 하이니 헤르츠가 이 대학의 교수이기도 했는데요. 광전 효과는 차후 아인슈타인이 그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해인 1905년에
다른 논문을 통해 설명됩니다. 외람되지만 아인슈타인 역시 바덴 대공국의 옆나라이자 이후 하나의 주로 통합하게 되는 비르텐베르크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관련되지만 영화 오펜하이머에도 나왔으면서 수소폭탄의 아버지로서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전형으로 평가받는 에드워드 텔러는 칼술의 공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점점 자전거 발명의 배경을 이야기하며 현대 과학의 밝고 어두운 면도 언급하게 되는데요. 이 학교에서 교수직을 맡았던 프리츠 하버 같은 경우는 질소 포집 기술을 개발하여 화학 비료로서 식량 생산에 기여한 반면 동시에 같은 기술로 폭약 연구를 증진시키고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가스를 발명합니다. 참고로 프리츠 하버 같은 경우 학사학위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받았는데요. 바로 이 대학이 칼 드라이스가 나온 대학입니다.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서 냈던 퀴즈탐 역시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입니다. 두지하듯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한국에서 성균관이 생길 즈음에 설립된 학교로 프랑스의 파리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처럼 유럽 중세후기부터 시작된 대학 설립 움직임의 연장선에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우 간략화시켜 이야기를 하자면 아비뇽 유수로 인해 프랑스가 세운 교황과 교황이 비게된 로마가 새로 세운 교황이 대립하던 정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프랑스와 대립하던 신성 로마 제국은 로마의 편을 들었고 이에 따라 파리 대학교에 등록되어 있던 독일계 교수와 학생들은 귀국하게 됩니다. 이때 파리 대학교를 벤치마킹하여 만든 게 하이델베르크 대학입니다. 이런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가 논쟁을 벌였던 곳으로 16세기 종교개혁 시기를 거치며 개신교 색채를 가졌다가 프랑스 태양왕 루이 14세의 침공으로 한번 초토화됐다가 예수회가 진출하여 재단장을 함으로써 다시 가톨릭 색채를 강하게 갖다가 급기야는 프랑스 혁명 전쟁 때 이제 막 집권한 나폴레옹과 오스트리아 사이의 리네빌 조약으로 인해 라인강 서쪽의 건물을 모두 잃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 세력의 충돌이 직접 일어나는 변경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명문대이자 역사적 유산 역시 피해를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죽어가던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바덴 초대 대공인 칼 프리드리히가 바덴 대공국 국립대학으로 바꾸며 스스로 총장 자리에 오르고 이후 대공들은 자연스럽게 총장직도 승계하며 되살아납니다. 칼 드라이스가 진학한 시기는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프리츠 하버 외에도 우리가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법한 쟁쟁한 인물들이 나온 학교입니다. 5명 정도만 꼽자면 통일 독일의 초대 총리를 지냈던 헬무트 콜, 악의 평범성 개념으로 유명한 한나 아렌트,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 요제프 게벨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으로 유명한 막스 베버, 안네 프랑크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교수직을 지냈던 인물로는 헤겔, 하버마스 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칼 드라이스는 유럽사의 한가운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거대 세력들이 교류하고 충돌하기도 하는 변경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배웠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이스가 수학했던 하이델베르크 대학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 역시 그 흔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칼 드라이스의 발명가로서의 일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대상이기도 한데요. 과연 칼 드라이스는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떠한 시대를 살았을까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자전거를 발명했고 그것을 사업화시켰을까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